여러분의 은행 이자부터 주식시장의 등락까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걸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두고 항상 팽팽하게 맞서는 두 세력이 있죠. 공격적인 매를 닮은 매파, 그리고 평화로운 비둘기를 닮은 비둘기파. 이 둘의 싸움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한 게임의 법칙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라. 지금 당장. 이건 그냥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담고 있는 정말 뼈아픈 외침이죠. 바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매일같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핵심 악당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한번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면 우린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70년대 혼돈의 미국으로 말이죠. 14.8%.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1,000원 하던 김밥이 내년에는 거의 1,15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물가 상승이 당시 미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고통의 크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 그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하고 불과 2년 만에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그 효과는 정말 확실했어요. 1983년 15%에 육박하던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바로 1980년부터 82년까지 이어진 깊고 깊은 경기 침체였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 전체를 멈춰 세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20%. 네, 20%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3, 4% 금리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건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당연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1.5%까지 치솟았고요. 말 그대로 경제에 쇼크를 준 거죠. 물론 이런 초고금리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전국 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었고 특히 건설업과 농업이 직격탄을 맞았죠. 분노한 농부들은 트랙터를 몰고 와서 연준 건물을 막아버렸고 집 짓는 사람들은 항의의 표시로 강목을 잘라서 보내기까지 했으니까요. 바로 이 폴 볼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매파와 비둘기파가 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강하게 나가는 쪽, 그리고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은 눈 감아주는 쪽, 이 두 가지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거나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통화정책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생각이 딱 갈리는 겁니다. 매파는요, 저기 슬라이드 속 매처럼 날카롭게 경제 성장이 좀 느려져도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이게 최우선이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비둘기파는 아니,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하더라도 일단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완전 시소게임 같은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파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꽉 쬐는 긴축을 선호하고요. 반대로 비둘기파는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 정책을 더 좋아하죠. 당연히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정반대의 경제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1997년 외환 위기는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판돈이 걸린 문제라는 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39억 달러. 이게 1997년 12월 대한민국이 손에 쥐고 있던 달러 전부였습니다. 국가 부도까지 정말 딱 한 걸음 남았던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죠. 동시에 원화 가치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월 초만 해도 900원대였던 환율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962원까지 치솟았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그냥 눈앞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처방전은 정말 가혹했어요. 고금리 정책, 그리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주 전형적인 매파적 해법이었죠. 자, 그럼 과거의 사례들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요즘처럼 뭐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에 중앙은행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죠. 과연 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는 매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내리려는 비둘기파에 가까울까요? 점도표가 바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점도표, 이름 그대로 점으로 된 도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 익명으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직접 한 경고인데요. 점도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 몇 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고요. 경제 상황이 바뀌면 이 점들의 위치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망치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줄다리기는 여러분의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매파가 이겨서 금리가 오른다. 그럼 여러분의 예금 이자 수익은 늘겠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비제 부담은 커지는 거죠. 반대로 비둘기파의 세상이 오면 대출 받기는 쉬워지지만 은행에 넣어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보통 주식시장은 금리가 낮은, 즉 비둘기파 정책을 조금 더 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정책이 영원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자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 아슬아슬한 게임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